시장은 물론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실 건데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래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연초 이후에 지금 현재 각국의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등락률을 한번 먼저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위치에 와 있냐를 좀 보면 연초 이후에 그 코스피 시장의 위치가 상당히 지금 좋지가 않죠.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팬데믹 때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급등했을 때 글로벌 시장 상승률 1, 2, 3위가 코스피, 코스닥, 대만의 가까운지수 이렇게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굉장히 저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우리가 그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상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국 증시가 못 가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어렵다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많이 뜨는 건 요 이제 연초에 그 주요 국가 상승률을 보면 박탈감이 되죠. 뭐냐면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증시가 연초 이후에 보시면은 거의 한 14%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대만이나 중국이나 우리가 못 올라가는 것은 상당한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대만 증시가 한 14% 정도 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논리가 지금 통용이 안 되죠. 그러면 대만도 그만큼 올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상당히 이제 비참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못 오르냐라는 부분을 보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거기에는 첫 번째는 뭐 중국 증시가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연동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에 보면 우리가 수출이 좀 부진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고, 외국인 수급이 좀 덜 유입되는 부분은 공매도 금지 조치와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못 오르고 있냐면, 첫 번째 우리 증시의 지금 현재 위치가 정당하냐를 놓고 보면 상당히 우리 증시의 지금 위치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유럽과 미국과 뭐 일본과 대부분의 뭐 대만 증시가 팬데믹 때 고점을 이미 갱신하고 상당히 넘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팬데믹 때 고점을 못 간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보다 한참 밑에 바닥권에서 아직 탈출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시가 팬데믹의 고점을 넘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위치가 정당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글로벌 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 모멘텀.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발부터 시작해서 AI 모멘텀이 증시를 이끌고 있는데 작년 5월부터죠. 그러면 이 AI 모멘텀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반도체가 지금 시장의 증시의 중심에 있는데, 그러니까 대만이 지금 TSMC의 영향으로 그만큼 상승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유하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등락률이 안 나온다? 이건 사실 맞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6년, 7년도 이때 그 랠리, 5년도, 6년도 나왔던 랠리처럼 굴뚝주가 지금 주도를 하는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못 올라간다면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모멘텀은 어쨌든 반도체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분기까지 수출이 좀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올 한 해 기대하는 수출 지금 기대치가 한 7천억 달러 정도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천억 달러를 아마 최초로 넘어설 걸로 기대를 하는데 이게 이제 넘어서면 최초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수출이 부진했다라는 부분은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뭐 조선이나 다른 뭐 미용기기 화장품 정도까지도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수출액이 아마 역대급 최대를 올해 기록할 걸로 기록되는데,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 증시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 사실 그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증시가 모멘텀을 못 받았다는 부분은 분명한 부분인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한 거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너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반도체에 투자한 사람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요. 2차 전지에 투자한 사람은 반도체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반도체도 올라가고 2차 전지도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양쪽에서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적대시해야 되는가를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은 아마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롱숏 전략에 막혀있기 때문에
우회적인 대안이 선물 매도 아니면 삼성전자 매도해서 지수를 누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삼성전자 자체가 그 내부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지수 전체를 관리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나 삼성전자를 활용해서 지수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굉장히 억울한 면도 있죠. 본인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지금 수급이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있는 현상이고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엔비디아의 젠슨왕의 언급으로 HBM3를 공급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할 거다라는 멘트가 나오자마자 삼성전자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지수도 올랐지만 어떤 현상이 들어왔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2차 전지가 상당히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왜 급등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몰려있는 공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제일 두려운 상황이 뭐냐면 지수가 급등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수를 누르려고 할 건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를 누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만 좋은 게 아니라 2차 전지에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상승하는 게 2차 전지에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나쁜 게 아니죠.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야지만 외국인들이 겁을 먹고 2차 전지에 들어와 있는 가동에 몰입되어 있는 공매도가 이거 환매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위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 오늘처럼 2차 전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관계 수급적인 부분들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승률의 등락을 보면 우리가 올 한 해 지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승했던 등락률이 여기 자료에 보면 1%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좀 올랐으니까 또 영향이 있겠지만 1%대고 1.4%대로 나오고 대만이 한 14%. 그러니까 대만이 우리보다 10배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당하지 않냐라는 걸 보면 두 번째 그림을 하나 띄워줘 보시면 이익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익 모멘텀.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장사를 못해서 비즈니스적으로 빵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올렸냐라고 본다면 사실 여기 억울한 면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억울한 면을 보면 연초 이후에 이익 모멘텀을 그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등락률은 거의 꼴찌인데 이익 모멘텀은 3위입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 스스로 자책하고 있지만 연초 이후에 이익 모멘텀 등락률 한번 보시죠. 보시면 1위가 헝가리고요. 2위가 지금 필리핀이죠. 그리고 3위가 우리나라입니다. 12.3%. 우리가 이익 모멘텀이 나쁘지 않아요. 주가가 눌려있다 뿐이지. 그리고 반도체나 조선이나 자동차가 수출에서 확 전환되면서 실제로 이익 모멘텀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올해 역대급 처음으로 7천억 달러 정도의 수출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익 모멘텀이 글로벌에 3위 정도로 올라섰는데 주가는 여기에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불합리한 게 맞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우리 증시가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는 거를 정말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 증시가 우리가 디커플링 났던 기억이 제 기억에 아주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한번 리뷰를 해서 하나하나 세워본 적이 있는데 한 4개월 정도 우리가 디커플링 났던 적이 예전에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2000년대 한 중반 정도 2010년대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미국 증시 올라가는데 우리 내려가던 게 한 4개월 정도 디커플링 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갭이 상당히 이제 좁혀지는 시기가 이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결국은 우리 증시가 이 정도 이익 모멘텀이 가지고 여기 있을 위치는 아니죠. 팬데믹의 고점을 깨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팬데믹 고점을 밀고 올라가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보면 저는 지금부터 이제 잘 주시를 좀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갭을 좁히기 위한 행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 갭을 좁히지 못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제가 지난번에 그 로이터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 모멘텀이 줄어들었을 때 지금이 오히려 그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손해볼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물론 이제 학생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어폐가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모멘텀은 아마 이 갭을 좁힐 때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게 삼성전자 HBM3E가 5세대죠.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라는 지금은 이제 젠슨왕이 노가 아니라고 했지만 공급하지는 않잖아요. 노라고
말은 안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강조해서 삼성전자가 올랐는데 이거 말고 이제 공급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아마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갭을 좁히고 지수가 글로벌하게 디커플링 났던 부분이 좁혀지는 아마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중요한 시장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겨우 연초에 1%등 상승률을 가지고 있는 코스피가 대만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모멘텀은 글로벌하게 한 3위 정도 되는 걸 보면 이 갭이 지금은 좁혀질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좁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매크로적인 부분을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릴 때 금리 동결 시기가 어떠한 형태의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항상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 작년 1월 달부터 3프로TV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금리 동결 시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익숙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익숙한 시기는 뭐냐면 추세가 위든 아래든 추세가 쉽게 나올 때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나 금리가 오히려 인하되는 시기에 이럴 때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추세가 나올 때 오히려 대응하기가 좀 쉽죠. 그러니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작년 재작년 하락할 때 하락을 받아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또 인하될 때 경기가 나빠서 인할 때 주가가 좀 밀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주가가 상승하는 그 계획이 턴이 되는 걸 또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 금리 동결 시기에 대해서는 잘 레퍼런스가 없고 이게 전문가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손실이 커집니다. 이 금리 동결 시기에.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금리 동결 시기에는 이제 금리가 인상됐던 시기에서 동결로 들어오면서 자금이 뭡니까? 일단 양적 긴축 들어오면서 그리고 각국 정부들이 뭡니까? 긴축 정책을 취하면서 자금이 줄어드는 시기죠. 근데 사실 금리 인하가 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다시 늘어나는 시기도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그 금리 동결 시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자금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금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결국의 선택은 뭐냐면 주도주를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의 여유가 금리 인상이 아주 절대적으로 가는 시기나 경기가 확장되는 구간이라면 자금의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사고 순환매가 나오겠죠. 근데 금리가 동결되는 시기에서는 어떨까요? 그냥 이 한정적인 자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괜찮은 섹터를 그냥 계속 끝까지 밀어 올리는 겁니다. 이게 그 금리 동결 시기의 특징인데 이때 가장 큰 특징은 대형주가 오른다는 것과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 것. 이거는 제가 워낙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인식을 하실 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내용은 꼭 한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근데 지금 금리 동결 시기는 과거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파월 의장이 11월 달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서 뭐라고 했던 그 11월부터 올 3월까지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다 녹아 있어요. 그거를 리뷰를 해가지고 잘 보시면은 가장 결정적인 말이 뭐냐면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경기가 나빠서 인하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 말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금리 동결 시기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의 경기가 나빠져서. 그러니까 5번의 케이스 중에서 3번은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3번 정도는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아직 나빠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빠질 거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인하합니다. 결국 5번 중에서 80%, 5분의 4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경기와 무관하게 금리를 인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번 시기라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왜 어떻게 작년 1월 달에 경기 침체라고 모든 사람이 경기 침체를 우려할 때 나스닥 기술주를 사야 된다라고 말했냐면 저는 이게 이번의 경우가 바로 이 금리 동결 시기에서 인하로 가는 시기 중에서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아주 예외적인 그 20%에 해당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20%에 해당될 때는 어떤 예외가 있냐면 60년대부터 쭉 리뷰를 해서 금리 동결 시기에 경기가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가 60년대, 70년대 넘어올 때, 그리고 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올 때, 요럴 때 예외적인데 아주 빅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큰 이벤트들이 형성되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금리 인하 시기가 경기가 무관하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석유 파동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금융위기가 왔다든지, 뭔가 컨트롤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금리 인하가 다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금리가 굉장히 인상됐던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왔던 시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경기가 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팬데믹이 있었죠.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어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하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급이 예를 들어 생산이 셧다운되고 공급망이 교란돼서 인플레이션,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왔다. 경기가 무관하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그게 확 낮추는 시점에서 경기가 무관하게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20% 예외적인 상황에서 아주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꼭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왜 나스닥 빅테크 기업을 작년 1월 달에 AI 모멘텀이 없을 때도 강조를 했냐라면, 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한 번도 예외 없이 기술주들이 상승을 다 이끌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는 부분은 오늘은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뭔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천재지변이라든지 코로나19 같은 거잖아요. 또 인간에 의해서 생겼지만 금융위기라든지 뭐 석유 파동이라든지 뭔가 단기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빅 이벤트들이 생기면 항상 그 인류사에서 보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큰 기술 혁신이 나오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이건 약간 핀트가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뭐 석유 파동이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들어갈 때 뭐냐면 갑자기 PC라는 게 생깁니다. 대용량의 컴퓨터를 기업에서만 쓸 수 있다, 연구소에서만 쓸 수 있다 생각했는데 PC가 나오면서 일반 개인들이 쓸 수 있는 정보가 무제한도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생겼죠. 그게 한 번의 파동이 그 혁명이라면, 또 막 금융위기가 오고 뭔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될 때 뭐가 뭡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IT 혁명, 정보의 혁명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인터넷이라는 게 또 생기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사에서 하나의 큰 혁명이잖아요. 작년 1월 달에 제가 나스닥 빅테크 기업을 사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IT 쪽에서 우리가 그 예측하지 못한 혁명 같은 일이 생길까? 그게 AI 모멘텀인 거죠. 저도 그때 당시 AI 모멘텀이 뭔지도 이렇게 반영이 될 거라는 걸 모르지만 뭔가 어떠한 계기가 생길 거라는데 그게 AI 모멘텀인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시기에 나왔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 IT 부분이 차지했던 어떤 기술혁명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번도 금리 동결 시기에 예외적으로 나왔던 금리 동결 시기에 전형적인 IT가 정치를 이끌어가는 형태죠. 그러면 그 예외가 나왔던 형태에서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나스닥이 평균 3배 올랐습니다. 시장이 3배 올랐습니다. 3배. 평균적으로. 그 예외적인 상황에서 IT가 정치를 뭔가 이끌어가는 하나의 혁명이 나왔을 때 나스닥은 기본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우가 4만 가고 나스닥이 17,000 찍고 이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근데 과거의 사례 평균 3배가 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수 상단을 예측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항상 우리는 달라, 틀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과거의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케이스에서 같은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예외적인 금리 동결 시기고 이때 뭔가 IT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어떤 큰 혁신이 나오고 그게 정치를 이끌어갈 때는 향후 2, 3년, 3, 4년 동안 정치가 보통 3배 이상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시각을 머리에 좀 담아두시면, 제가 하이닉스를 9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1원, 10만 원, 13만 원부터 지금도 사고 있는데 따지면 2배 이상 올라서 팔아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사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매크로적인 시각을 이번은 좀 예외적인 시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그러니까 이걸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20%에 해당되는 부분은 인지를 못하면 계속해서 매크로적인 전문가나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이니까. 5분의 4 확률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게 예외적인 5분의 1 상황이라고 하면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를 지금 얘기하는 게 맞지가 않죠. 나스닥이 3배 정도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매크로적인 시장 부분은 이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제가 한 1년 넘게 계속 강조를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매크로적인 분석을 하면 저도 손에 꼽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차별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꼭 전체적인 그 윤곽을 시장의 윤곽을 꼭 넣어두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